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획기적 공급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5년 동안 주택 83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을 사신 분들은 폭탄급 공급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며 잠을 못 이루고, 특히 역세권 빌라를 계약하고 아직 잔금을 못 하신 분들은 내 집이 현금 청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현금 청산의 기준점이 계약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도 불분명해 걱정이 늘어나죠. 또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분들은 이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정부의 말을 믿고 집값이 하락할 때를 기다려야 하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다시 폭락론을 선동해 조회수 장사를 하는 유튜버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편하고 좋을 겁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를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폭락론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지혜를 얻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지성은 이번 대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며 현명한 투자의 길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나 되는 이번 대책을 모두 읽어보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대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의 유튜브를 참고하실 것을 권하며, 자유지성은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적인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이것을 우리는 공급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공급은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은 많으니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문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정권 내내 거짓말을 하다가 정권 말기인 이제 와서야 서울의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83만 호의 공급 대책이라는 미사여구를 달았을 뿐 공급 대책이 아닌 부지 확보 대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83만 호를 지을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라는 거죠. 부지 확보 계획을 공급 대책이라고 포장해 마치 앞으로 5년간 83만 호의 아파트가 쏟아지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고등 사기극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만 5년가량이 걸립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했죠. 그리고 실제 착공 이후부터 입주까지의 시간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책의 표현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사업 추진을 해도 공급에는 아무리 빨라야 8년이 걸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10년 이상이 걸리죠. 그러니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을 한다는 발표는 언론의 지적처럼 상상 임신이 되는 것이며, 실제 이번 대책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후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대책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대책에 불과하다. 아무리 빠르게 이번 공급 계획을 진척시켜도 2028년 이전에 아파트 공급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을 통한 집값 하락은 적어도 2028년까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대책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번 부지 확보 대책에 대한 분석 자체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은 변창흠표 공공개발의 시효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급을 하겠다는 숫자만 있을 뿐 도대체 어디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가 언제까지일까요? 역시 내년이죠. 2022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비사업 대상지를 협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도 1년 남았다는 겁니다. 정권의 임기도 1년, 장관의 임기도 1년,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도 1년 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것이죠. 1년짜리 임기와 1년짜리 대책으로 8년 뒤에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 정권이 할 수 있는 실효적 공급 대책이란 양도세의 완화가 유일했습니다. 자유지성이 늘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양도세의 완화죠.
그것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완화하는 것을 넘어 일반과세를 더 감면해야 비로소 시장에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로 완화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장관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부과해도 양도차익의 최대 46.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이죠. 양도세를 내며 몸통이 반토막 나느니 차라리 보유세 최대 6%를 내며 손가락이 잘리는 게 낫다는 말이죠. 몸이 반토막 나면 사람은 죽지만 손가락이 잘려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견디며 양도 매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에 매물이 넘쳐 집값이 하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일반과세보다 더 완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급 물량의 가뭄은 지속될 것이고 당분간 대량 공급도 없다. 결국 집값은 수요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라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대책에 따른 실제 공급량은 향후 2년간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 수도권을 합해 올해 2,000가구, 내년 3,000가구, 이렇게 총 5,000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했던 관광 호텔이나 모텔 또는 공장이나 사무실 등을 개조한 원룸형 주택과 정부가 매입하는 다세대 주택이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공급,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장관이라는 사람이 몇 달 만에 혹은 1, 2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변창흠 장관은 아파트를 빵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분명 전임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 아니라 뚝딱 만들 수 없다고 했죠.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현미 장관은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30년 이래 역대 최악의 공급난이 온다는 자유지성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자유지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뿌리기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죠. 역대 최고인 555조의 예산으로도 부족해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20조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통화량 팽창기가 정치인들과 선거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본질이 도출됩니다. 화폐량이 역대 최고로 풀린다는 것은 화폐량과 비례해 형성되는 자산의 가격이 역대 최고가 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량 신규 공급은 없다. 양도세 완화로 나오는 공급 물량도 없다. 따라서 집값 역시 올해도 멈춤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산시장 투자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앞으로 주택의 공공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망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볼 수 있으므로 내용을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고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2월 4일 이후 여러분이 매수하는 주택은 그곳이 정비구역이 될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 청산을 하겠다는 부분이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월 4일 이후 아무도 역세권의 일반 주택을 매수하지 않겠죠. 매수해봐야 입주권도 못 받고 현금 청산을 당하며 얼마에 청산당할지도 모르는데 주택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건지 지역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83만 호를 공급한다. 222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에 공급할지, 어디에 부지를 확보할지 전혀 알 수 없다. 단 2월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고 강제 현금 청산을 한다. 이 말은 2월 4일 이후 매수하는 주택의 대지 지분을 정부가 강제로 강탈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겠지만 현금 청산의 기준 가격이 감정가일 경우 여러분은 헐값의 땅을 강제로 정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대책은 숫자로 언급된 서울 222개 지역과 역세권에 어느 누구도 일반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죠. 어디에서 공공개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사도 헐값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매수인의 땅을 빼앗고 땅에서 나오는 이윤을 현금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빼앗는 사회주의 정책이 부동산 대책의 세 번째 본질이다. 다시 말해 공공개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서울 수도권 역세권의 일반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매수자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 팔 수도 없습니다. 매도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매도할 수 없다. 매도량은 쌓이는 반면
매수자는 없으니 당연히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대책이 의도하는 진짜 목적이죠. 서민주택으로 칭해지는 빌라나 다세대의 거래를 절멸시킴으로써 가격을 끌어내린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일반 주택의 가격을 끌어내리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되는 착시의 통계를 만들 수 있다. 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빌라로 순환매가 이어지며 빌라의 가격도 오르고 있었죠. 특히 서민들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니 지하철로 통근할 수 있는 역세권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빌라의 가격이 연일 오르니 서민들의 부가 늘어나는 것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거죠. 서민들이 산 주택의 가격 상승도 용납할 수 없다니 얼마나 사악하고 악랄한 정부입니까? 10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서민주택의 부가 늘어나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동산 대책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가격이 10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지역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가격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지역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일반 주택의 가격 상단을 10%로 통제하는 실질적인 매매가격 상한제가 정비사업 시장에 도입되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네 번째 본질입니다.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한 무주택자도 비록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집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고르게 상승해 우리 가족의 부와 자산이 늘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는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집값이 10% 이상 오르는 곳은 재개발이 될 수 없을 것이니 집을 산 너희들은 낡은 썩다리 빌라에서 평생을 살며 가재, 붕어, 개구리가 뒹구는 개천의 삶에 만족하라. 무주택자는 이번 정부 대책을 보고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대책 이후 집을 사면 강제 청산당할 것이니 집을 사지 말고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집값 상승의 이익을 국가에게 넘기는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기다려라. 일반 주택을 산 여러분은 유주택자 적폐이므로 여러분이 사는 빌라의 집값이 오르는 이윤을 절대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겁니다. 집값이 10% 이상 오르면 재개발도 재건축도 할 수 없고 평생을 낡은 주택에서 힘겹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개천이고 낡고 쓰러져가는 개천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가재, 붕어, 개구리로 뒹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진짜 목적이다. 여러분의 부는 결코 늘어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며 여러분은 임대주택과 집값 상승분을 국가에 토해내는 공공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에 보여주는 다섯 번째 본질입니다.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민과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위대한 사상을 담은 책 국부론을 펴냅니다.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죠.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를 늘릴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는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력은 무엇일까요? 생산력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토지와 노동이 생산력의 두 가지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으며 재화는 토지와 노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만드는 생산력의 요소는 토지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와 술, 빵을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죽간 주인이나 양주업자, 빵집 주인이 자비심을 베풀어서가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기심이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며 이익 추구 성향이 바로 생산력과 부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인들의 이윤 추구 성향과 이기심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를 증진시키기 위한 애덤 스미스의 조언이죠. 부의 원천인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장려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장되어야 할까요?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하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결국 모두에게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에 따른 경제활동이 개인의 부를 넘어 사회와 국가를 부와 번영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택과 땅을 소유한 사람들의 정당한 이윤 추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의 땅을 강제 청산하며 빼앗아 쫓아내죠.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세대 1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급권만 인정하며 나머지 대지 지분을 강탈합니다.
소유권을 국가에 선납한 후 현금 보상으로 정산을 해줌으로써 사실상 토지를 수용하는 것과 같죠.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명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소유권을 가져가기 위한 계략인 겁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장려되는 것이 국가를 번영의 길로 이끈다는 경제이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개인의 자산과 이윤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사회주의 사상이 대책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산다는 것은 집이 놓여질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지 지분이라고 말하죠. 애덤 스미스는 토지가 생산력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빌라를 사는 선택은 빌라의 대지 지분, 즉 토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새 아파트라는 재화를 만드는 힘을 가지게 하죠. 여러분은 토지라는 생산력의 요소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빌라를 사며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죠.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 모두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와 같은 이윤 추구 성향은 적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고, 이것이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업성이 나온다는 말은 개인의 이윤 추구가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공급되면 사업지에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도 새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죠. 세입자들 역시 쾌적하고 좋은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 수 있게 되고, 공급량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가격은 안정됩니다. 가격과 이익의 크기는 국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집값과 이익 역시 시장이 결정하죠. 애덤 스미스가 자연가격 결정의 원리로 강조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격과 이익은 주변 신축단지의 시세로 수렴하기에 이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정당한 이윤이며 합리적 가격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정비사업구역의 이윤 추구가 인정될 때 공급이 크게 늘어나 집값은 안정되고, 비로소 개인과 사회 모두는 더 쾌적하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부도 대책을 통해 마치 이윤을 인정하는 것 같은 문구로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시립주조권 미적용, 용적률 상향 같은 각종 특혜를 준다고 덧붙이죠. 온갖 규제를 가해놓고 원래 있어야 할 상태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인 양 생색을 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여러분은 이런 문구를 어디에서 봤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로 분양형 주택이나 지역주택조합, 주식시장에서는 리딩방이나 유료투자클럽, 다단계에서도 많이 보는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는 여러분의 돈을 빼먹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부의 장밋빛 미사여구 뒤에 숨겨져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공공주택복합, 공공직접시행, 공공택지, 대책은 온통 공공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죠. 공공을 언급한 횟수만 213번에 달합니다. 공공이라는 말 속에 고수익까지 보장된다니, 공익을 추구하며 애덤 스미스가 장려한 이윤 추구까지 인정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은 어떨까요? 정부는 토지 소유자의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공공직접시행, 공공복합, 공공택지 등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합니다.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전국 383곳을 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곳이 어디인지도 가려놓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주택이 지어지기를 희망하며 낡은 일반 주택을 샀을 때 그곳이 공공개발지가 된다면 여러분의 주택이 가진 대지 지분을 현금으로 강제 청산해서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토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헐값을 던져주고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다.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강도죠.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주택자도 자신의 자산을 국가에 선납해 소유권을 넘긴 후 1세대 1주택이라는 논리에 따라 우선 공급권을 하나만 받으며 나머지는 현금 청산합니다.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토지를 강제로 내놓고 소유권을 넘기라고 하죠. 이것을 현물 선납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수용해서 현금 보상합니다. 역시 강제 청산이죠. 협의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에 착수합니다. 결국 소유권을 내놓지 않으면 수용이 되고 보상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죠.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주민들도 문제입니다. 대책에서는 특수 소유자라고 지칭하고 있죠. 민간 개발의 경우 분담금이 부족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개발지의 신규 매수자는 우선 공급권을 받지 못해 매수자가 사라져 시장에서 양도를 못하게 되니 정부의 지분을 헌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분을 헌납하기 싫으면 정부가 정해주는 헐값에 수용되어 현금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분을 헌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익 공유형 주택을 받게 됩니다. 이익 공유형 주택은 소유권을 갖지만 추후에 받은 주택을 매각할 시 LH에만 처분할 수 있고 처분 이익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대책에서는 6대4로 나누는 것이 예시로 제시되었죠. 문제는 반드시 LH에 매각해야 하므로 처분 가격도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시가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6대4도 예시일 뿐 반드시 내가 60%의 이익을 가져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하죠. 답답하죠. 이익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낼 수 없는 주민들은 선택지가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분을 헌납하며 주택을 받은 후 팔 경우 양도 이익을 정부에 바치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받고 쫓겨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주민들이 받을 정당한 프리미엄 내지 매각 차익이라는 이윤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거나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푼돈을 쥐어주며 쫓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죠. 가만히 보면 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는 겁니다. 매각의 선택지가 없도록 만들어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룬 자산과 이윤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질을 하니 힘없는 서민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급권을 준다고 말하죠. 우선 공급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공개발은 정부가 시행자가 되고 땅을 헌납받으며 강제 현금 청산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권이라는 문구의 뜻 자체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텐데요. 공급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공급은 분명 아파트를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권리의 내용이 숨겨져 있죠. 권리에는 대지 지분의 형태로 가지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의 사용수익 처분권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주택의 사용권만 받는 것인지 대책에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개발은 토지를 선납받아 공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조합은 해체하게 되니 토지가 국유화된 상태의 우선 공급권이란 결국 주택의 사용권만 공급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 정책을 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란색 밑줄을 읽어보시죠.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고 조합은 해산된다. 모든 사업 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급은 건물 사용권만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공급권의 내용을 명확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거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 사업이 10년이 걸린다면 매각을 통해 현금으로 유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랜 기간 동안 완전히 차단됩니다. 공공개발은 조합을 해산하고 의사결정 기능을 공기업에 완전히 양도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대표회의를 만들지만 의사결정 기능은 전혀 없죠. 그냥 정부가 하는 대로 복종하며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에게 추가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업 수익이 얼마가 나오도록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시행자인 정부입니다. 의사결정 기능이 공기업에게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죠. 대책에서는 총 사업 수익 예시를 1,0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라는 대책의 목적에 따라 사업 수익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총 사업 수익 중 일정 비율로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산정하므로 사업 수익의 규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이익이 결정되죠. 대책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보다 10에서 30%가량 저렴하게 보장하는 선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수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라는 말이죠. 일반 분양가보다 10%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 하나 받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공유 비중은 사업장마다 상이하게 적용된다고 하죠.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 수익률은 그저 예시일 뿐인 겁니다. 주민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공기업에 완전히 넘기니 국가의 결정에 찍소리 못하게 되겠죠. 또한 토지를 정부에 넘김으로 토지 소유주는 개발기간 중 토지를 매각해 현금을 유동화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8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토지주들은 매매를 통해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금 흐름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이죠. 민간 개발의 경우 언제든지 토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예상 개발이익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토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를 정부에 넘기면 언제가 될지 모를 공급을 무한정 기다리며 자산의 처분과 수익화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땅을 헌납받아 소유한 토지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토지를 넘기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 사업이 무한정 지연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개발을 통한 사업의 이익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희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이처럼 토지 소유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공공개발을 정부는 이익을 나누는 획기적인 공공개발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공개발의 시행자인 정부는 땅 없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지역주택조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 없이 시작해 토지주들의 땅을 헌납받거나 강제청산으로 빼앗으니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사악한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은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땅을 가진 사람을 강제로 청산해서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 소송의 감정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만 정부의 공공개발은 개발이익을 정부가 가져가고 마음대로 배분하죠. 부동산 시장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소에게 권하라. 지역주택조합보다 더 악랄한 시행자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공개발을 권하고 있죠. 원소에게 권해야 할 짓을 국민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와 같은 생각을 역사 속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라 불렀습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프랑스와 바베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관리를 주창했죠. 공상적 사회주의의 원류는 토마스 모어의 1516년 저작 유토피아에서 시작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상징하게 됩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존재할 수 없는 공상적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음에도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할 정치인들이 본질을 외면한 채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공공개발 현장은 결코 유토피아의 이상향이 아닙니다. 현실은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을 둘로 나눠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게 하는 수단이죠.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낮춥니다. 이 말은 개발구역에 많은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하게 추구해야 할 이윤을 3분의 2라는 다수 동의에 의해 강제로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과 같죠.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3분의 2 주민들과 개발의 시행주체인 정부가 구역 내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3분의 1 주민들의 이윤을 빼앗아 나눠먹는 것에 일치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땅,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토지를 선납해야 하며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윤을 이익 공유라는 명분으로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3분의 2라는 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공공을 내세워 토지 지분이 많은 소수의 이윤을 뜯어먹는 것을 우리는 고상한 용어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란 다수의 결정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원리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 경제를 갖다 붙인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이 1986년 제6공화국 헌법개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관철시킨 것이죠.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부분을 읽어보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명 김종인 조항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경제의 핵심 본질인 이윤 추구에 민주주의적 결정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결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소수의 이윤을 빼앗을 수 있고 소수의 이윤을 박탈할 수 있고 소수의 이윤을 강제 청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공공개발 정책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논리가 바로 경제민주화죠.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김종인이 대표로 있기에 정부 여당의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에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곧 동조와 같죠. 그래서 국부의 8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정책에 동조하는 야당을 가진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지성은 이 현실이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외면하지 않고 광야의 목소리라도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국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나눌 수 있기에 우리의 운명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으며
시장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이기고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긍정과 낙관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경제는 다수의 결정이라는 민주주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통해 자유 경쟁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정부는 주민 동의 요건을 3분의 2로 완화해 시행자의 절대 권한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윤을 사회에 나누는 거짓 행세를 하며 주민들을 3분의 2와 3분의 1로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하죠.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치게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싸우게 하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적으로 만들며 정치적인 이익을 빨아먹는 이념주의자들의 행태가 공공개발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습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사업을 진행하고 남의 땅을 가지고 공공주택이라는 생색을 시행자인 정부가 내며 토지 소유권까지 챙겨 먹습니다. 이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라보며 피땀으로 일군 여러분의 자산이 몰수되는 현실이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잠이 안 오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실패한 이념을 맹종하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선거를 통해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단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저렴한 주택, 저렴한 공급, 이 모든 것은 결국 주택의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기에 결국 가난의 공유로 귀결됩니다. 이익의 공유라는 그럴듯한 말의 실체는 가난의 공유인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통해 제시한 모든 것이 향하는 종착지는 결국 공공임대와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임대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귀결되며 공공주택은 주택 소유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환매 조건부 주택으로 귀착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임대와 소유, 어떤 형태로도 부를 이루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공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공의 본질이 가난의 공유가 아니라 진정한 부와 번영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하는 공공개발, 이익공유, 현금 청산을 정치인 당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어떻겠는가?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유관 공공기관 낙하산 취업으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이념정치의 식솔들,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의 집과 땅, 아파트를 모두 강제로 공시가에 따라 현금 청산하고 그 집들을 서민에게 30% 싼 가격으로 분양해 나눠주면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찬양하는 임대주택에 자신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솔선수범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고 나서 공공개발과 임대주택을 국민들에게 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세종시에 특별 공급을 받고 세종 천도론을 띄워 집값을 분양가 대비 3배나 폭등시키고 불로소득의 폭리를 취한 공직자들의 세종시 아파트를 모두 국가에 헌납하며 헐값으로 현금 청산해 서민을 위한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공개발의 본질에 대해 살폈습니다. 요약하면 공공개발은 공상적 사회주의로 국민의 부를 강제로 빼앗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념을 통해 다수의 강제로 소수의 부를 빼앗아 결국 국민들이 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며 여러분을 영구 임대와 공공주택으로 밀어넣어 평생 가난에 머무르게 한다. 공공은 다같이 부자가 되는 번영의 길이 아니라 다같이 가난에 이르는 뇌의 길이다. 이것이 공공개발의 경제적 본질이라면 부동산 대책의 정치적 본질은 선거를 목표로 한 보여주기와 단기적인 집값 안정, 공급 부족 이슈의 장악입니다. 보여주기식 쇼를 통해 무주택자의 표심을 잡아놓고 4월 중순 보궐선거까지만 이번 대책이 효력을 지속하면 그 정치적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이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선거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다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 2020년 2.20 대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었다며 여론을 호도했고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쥐어주며 정부 여당의 대승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은 더 크게 상승했죠. 이번에도 똑같은 작전을 실행할 겁니다. 이번 2사 대책으로 거래를 정지시켜 집값을 잡았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4월 선거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쥐어주자는 드라이브를 걸며 민심과 표를 돈으로 사는
매표 행위를 자행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시 방편으로 시장의 눈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지나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집값은 더 큰 상승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정치인들의 돈 뿌리기로 크게 늘어난 통화량은 집값 상승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겁니다. 물론 이념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다면 국민들은 불행해지겠지만 그들은 계속 공급을 하지 않고 현금만 뿌려대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더 없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묻습니다. 2017년 100만호 공급 계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100만호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과연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모두 부풀려진 뻥카였으며 국민들에게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표현처럼 공급 대책에 많은 고민이 담겼다면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룬 재산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까라는 이념주의자들의 깊은 고민만 담긴 대책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매수의 급소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습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 이후, 2019년 12.16 대책 이후, 2020년 6.17 대책 이후로 돌아간다면 집을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모두가 집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대책 이후 집값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다시 크게 올랐고 지금의 가격을 보는 여러분은 그때의 가격으로 급매가 나오면 모두 집을 사겠죠. 그리고 자유지성은 이번 대책 역시 똑같은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실현 불가능한 공수표에 불과해 역세권 빌라 시장에도 급매의 기회가 옵니다. 서울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서울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경제 원리를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것을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안함과 걱정 속에 기회를 또 놓치는 사람이 있죠. 기회를 놓친 이는 필경 시간이 흐른 후에 왜 그때 집을 사지 못했을까 후회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본 것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고 교훈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이번 대책으로 조정기가 올 때 변화와 결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매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그 결단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경제적 자유와 부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이번 자산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승자가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원하며 자유지성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